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국민의힘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전체 기간 중에 20 며칠을 소모하고 더 이상 늦춰질 수 없으니까 출발을 했고요. 21일 날 첫 현장 조사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일정상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방송하는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딱 3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상 그 행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증인을 선정하고 그리고 증인한테 출석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일정의 2주가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은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만이라도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문회 일정은 확정됐어요.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일정은 확정이 됐는데 사실 진짜 걸림돌은 행안부 장관이 버티고 있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가장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자료 협조 진짜로 거의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권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한 연장하고 한덕수 총리까지 증인 채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그 채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출석하게 될지는 우리가 아직 예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의 원래 1차적인 목적은 그 참사 당시에 행정부가 왜 그런 해야 할 일을 왜 안 했고 그리고 참사 이후에 왜 수습이 그렇게 더디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행정부를 상대로 그걸 밝혀내는 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료들이 온갖 어떤 그 핑계를 대서 자료 제출을 안 하면은 그걸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적으로 구속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 이 12구 참사에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유가족이든 생존자든 그리고 그 당시에 목격자 그리고 그 뭐 방송 유튜브 그 취재를 했던 여러 이렇게 언론인들 그리고 뭐 천공이나 그 천공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소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행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직접 밝힐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그 행정부한테 직접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 말에 세월호 특검 뭐 등등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초창기였던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무려 6년, 7년 지난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그때 나온 이야기 그런 거예요. 상당수가 증거인멸돼 있다. 그러니까 진상을 못 밝히는 거예요. 세월호 관련해서 의문점은 그거 아닙니까? 그 배가 왜 무너졌는지 안 나와요, 아직까지. 급편침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급편침이라고 우리 알고 있어. 급편침하니까 화물이 쏠리면서 넘어졌다. 그리고 하나 더는 왜 구하지 못했는가. 배가 지금 막 물에 잠기고 있는데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비정상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국정조사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 무언가는 지워져 가겠죠.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늦은 겁니다. 이게 일어나자마자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하면 윤석열이 꺼리낌 없었다 그러면 바로 수사 시작해가지고 이 사건의 진상이 최소 2주 안에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고 보통 뭐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숨길 생각이 없으면 한 2주 정도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히면 돼요. 그러면 유가족분들이 빨간 목도리하고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사 직후부터 그러니까 국민 합동분향위원회, 합동장례위원회 만들고 이상민 장관 사퇴하고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지금 같은 분위기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중간에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치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실무적으로는 경찰청장이 그 잘못했던 사람들하고 동시에 사퇴를 하고 나면 사실 국민적인 여론은 감정의 절반은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것들은 전혀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없는 척, 무조건 덮으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야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면, 물론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부였을 때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벌써 뭐 행안부 장관 경질되고 뭐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 진상조사가 다 돼서 결과까지 났겠죠. 그리고 이제 일부 댓글창에서는요,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우상호 의원을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이제 비대위 때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저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음 출마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막 그 진정성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비대위원장 하면서 욕을 좀 많이 드셨는데, 우상호 못 믿겠다 하시면은 이것도 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정조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게끔 우리가 밀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부터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뭐 이상민 뭐 사태도 그렇고 윤석열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날 49제에 윤석열이 사실상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9제가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점등식하고 술잔 사면서 술잔 사가지고 웃으면서 농담하고, 이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거나 관계자라면 그 시간만큼은 현장에 안 가더라도 뭔가 반성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영령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란 듯이 가서 저런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참석했던 행사 자체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은 심각하게 어떤 뭐 그 권위가 훼손되거나 하는 그런 행사였다면 참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외교 일정이라거나.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잔칫날에 그냥 잔치집에 간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집에서 큰 초상이 나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 49제 한다는 날 우리가 주변에 뭐 친인척이나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는 갔지만 49제는 안 가는 날 참석 안 하는 경우 많죠. 그래도 위로의 메시지는 보내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49제 잘 지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왔다 갔다 할 때, 집에 갈 때, 출근할 때 다 보이는 자리에 이 분향소가 있는 건데 영정사진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행사가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였어요. 아니, 화물연대는 소상공인 아닙니까?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소상공인이 아니냐고요. 지금 국민 갈라치기 하고 저렇게 진짜 저 대통령이라는 건지 주말 내내 진짜 화가 많이 난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태원 49제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난 저런 분들 보면은 짠해 죽겠어요. 자식아 앞세워서 지금 저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 젊은 피를 상징한다는 빨간 목도리. 저게 지금 대한민국 2022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가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이 이태원 12구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밝히자라는 대다수 그 어떤 공감력이 모아지면 저분들이 저렇게 현수막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 욕으로 국정조사 막 착착착 진행하고 이상민 물러나고 윤석열이 공식적으로 유가족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근데 이 나라를 똑같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가서 저거 보니까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 똑같은 빨간 목도리예요. 저것들은 즐기기 위한,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한 빨간색이죠. 저기 윤석열 안 가도 되는 행사거든요. 그럼 뭐야? 49제가 있다는 걸 몰랐다?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가서 뭔가 다른, 뭔가 액대 많은 짓 같은 느낌 자체가 그래. 그리고 저 49제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아크로비스타에 떡도 돌렸다고 하잖아요. 바로. 네. 아크로비스타에 떡 돌리려. 진짜. 언젠가 당신 때문에 떡 돌리는 날 온다. 저게 아크로비스타에서도 행사를 했었더라고요. 대통령님 내외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 주민들하고 저렇게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여기서 우리가 저 마이크를 저렇게 들고 있는 네. 저 모습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곡 좀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완전히. 오빠 동백아가씨 한 곡. 뭐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강아지만 또 못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 목숨이. 사람값이. 어느 날 직접적으로 윤석열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은 실제로 이런 사고를 친 주범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죠. 참사 당시에는 누가 윤석열 책임이라고 했습니까? 다들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찾았지. 근데 지금 윤석열은 자기 책임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제 아크로비스타 생활지원센터에서 이제 전체 문자를 돌렸던 게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건데 대통령 하사품 선물 떡을 이 말에서 지금 굉장히 또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하사품이라는. 이후로 하사품이란 말을 저 참 지랄을 하세요 정말. 하사라는 거는 왕이 그러니까 아니 수준 내리는 거 떨어진 애들이 아닌가요?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대통령실 마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저게 2천만 원을 썼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로고가 들어갔으면은 대통령실 예산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찾아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재인, 김정숙 내외 이렇게 돼 있고 청와대 마크가 없더라고요.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세금 써가지고 자기가 살다 온 그 아크로비스타에 선물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네. 하사품 하시면서. 야, 그만합시다. 그리고 얼마나 얘네가 어설픈지 보면은요. 그 떡 돌린 거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 그 뭐죠?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뀌기 전에 로고를 쓴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휘장하고 아, 로고는 그렇게 다른 했어요? 건데 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청 마크랑 휘장을 같이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휘장을 쓰고 청와대 전체의 입장이라면 청와대 마크를 쓰고 이런 식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쓰고 싶은 그냥 대로 쓰고 쓰는 싶으면 겁니다.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오죽하면은 지금 그 유족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터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김정부의 시선 집중 오늘 나간 방송에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윤석열한테 조롱당했다. 이제 사과 필요 없다. 이 말 자체가 뭐겠어요? 이제부터 넌 적이야. 적으로 돌린 건 윤석열인데 왜 이런 거를 무슨 영업한다고 하고 저쪽에 악플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 새끼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희생당하는 거를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감력이 없어야 돼요? 아니 그냥 여러분 우리 방송에 지금 댓글도 못 달고 계시는 불쌍한 이익직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상황을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문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실래요? 월북했다고 하는 공무원 하나 그 목숨을 잃게 했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 유가족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책임을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빨간색 목도리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 젊은 피를 상징한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는 니들 저 빨간색이 정말 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목도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 어머니 박가영님 어머니 최선미 씨가 한 말이에요. 지나 보니까 1:1 매칭 서비스는 동양 감시였다. 맞습니다. 유족들 동양 감시였다. 이제 윤석열은 사과 이제 필요 없다. 아니 뭔 나라를 이딴 식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1:1 매칭 서비스라고 참사가 터지자마자 첫 번째로 한 네. 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어느 장례식장에 있고 어느 병원에 있는지 전혀 서비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초점이 이 유족에 대한 서비스, 이 사람들의 편이나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감시를 위했던 거라는 게 바로 보이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사이코패스란 말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썼잖아요. 윤석열 보니까 성향이 사이코패스 같다. 소시오패스냐 사이코패스 논쟁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사시오패스란 말도 있죠. 고시오패스라고 있는데 구시오패스. 그게 다 네.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공감력 없는 것이 윤석열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은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 분위기로 가면 결국 윤석열 정권은
유가족분들 탄압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 정부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차라리 그 악의를 가지고 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게 해석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참사 다음 날 이야기했던 1대1 매칭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진심이었다면 시신 한 구당 공무원 한 명을 배치해서 계속 팔로잉만 하면 됩니다. 그 시신이 신원 조회해가지고 누군지 신원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유가족한테 연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온 거를 딱 지켜보면 유가족이 시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유가족한테 접근을 했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구조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의 그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한다면 시신 한 구당 공무원 한 명이 붙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 처음부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네. 이 시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가족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처리하는가가 이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였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쪽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윤석열이의 그 시간대 행적 중에 분명히 대통령실에 안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죠. 그 윤석열이 안 나타났으면서 대통령실로 출근해서 지시를 내렸다 같은 게 거짓말로 드러날까 봐 이상민이가 그 시간에 아직도 안 밝혀지는 그 행적이 드러날까 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저번에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겠지만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가 가족들 1대1로 만납시다. 여러 명 단체로 만나는 건 안 하겠다고 해서 뭐 커피숍에서 봅시다. 이런 짓 했던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이상민이는 아직 물러나지도 않고 있으면서 행안부 소관 업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있죠. 그 참사 명단 우린 갖고 있지 않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몰랐답니다. 6개월 동안 자기 업무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야. 근데 이건 진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설령 몰랐을지언정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심지어 이 질의를 했던 국회의원한테 신경질까지 내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했던 그 태도에서 저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상민 같은 경우는 원래 인성 자체가 지난번에도 내가 뭐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 이런 그 개소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냥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상민이가 뭐 했습니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국 설치만 올인했잖아요. 유삼영 총경이 그런 얘기했잖아. 경찰국 설치가 이태원 참사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국 설치 지금 뭐 소문에 이상민하고 한동훈하고 엄청 싸운다면서 서로 이렇게 네. 파워게임 하고 있다면서. 네. 얘네들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도 숙지 못한 놈이 경찰국 설치는 올인해.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 나왔었죠. 경찰국 설치는 위법 소지가 아예 없다. 뭔 말이야 이게. 위법 소지가 없다는 게 이걸 시행령으로 하는 게 위법 소지가 없다니요. 저건 경찰국의 존재 자체가 사실 그 경찰법을 위반하는 소지도 있고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도 굉장히 다분하다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지 혼자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이상민이 검사충 판사충입니다. 아니요. 앞에 검사충이 뭐냐면은 검사 판사 시절. 그러니까 이런 판사인 건 맞는데 40년 지기. 40년지기 충암고 요게 지금 이제 얘가 지금 예전에 이제 후보자일 때 이제 올라온 프로필인데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아끼는 어쩌면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 한동훈 견제용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보다 더 친하다고 하니까. 아. 근데 저 프로필에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인데 고려대 대학원 MBA를 석사과정을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거는 기필코 고위급 그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서 여기를 다니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 취직하려고 MBA 하는 건 아니잖아. 이 나이에 MBA 할 일도 그렇죠. 없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공부를 때 엄청나게 열일적으로 할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네, 진짜 웃기더라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저번에 저 랑맨님이 길거리에서 한번 죽었잖아요. 제가 보셨지만 그때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이만 소위 사법시험 패스한 놈들이 윤석열만 무식한 게 아니라
오늘도 이거 보면은 원래 그런 거래요. 왜 있잖아 그 검판사 출신들 국회의원 4년만 하면은 변호사 못 한다며.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들 헌법 그러니까 일부 형법을 제외하고는 법 잘 모른다며. 그냥 그 기계처럼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더라 이런 생각처럼 똑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아까 MBA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 누리고 권력 잡을까에만 혈안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놈들은 장관 같은 거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경찰국 위법 여지 1도 없다라고 말을 예, 하는데 예. 1도 없다라는 말이 장관이 쓸 말입니까? 저는 이런 그 단어를 쓰는 것도 너무 이게 격이 너무 떨어지고 1도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번역하기도 웃기고요. 진짜 애들이 쓰는 이야기를 갖다가 장관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민이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비슷한 급으로 유명한 게 그러니까는 윤석열의 브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하고 다른 건 그 이상민이 더 가깝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건 이상민은 술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술을 안 마시는 브레인이고 이상민은 술을 마시는 브레인이다. 그래서 이상민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사 당일날 했어. 네. 아 그런 거였구나. 나도 처음 깨달았네. 아 그리고 술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야수님은 술 안 먹어요. 우리 밥 재미없잖아요. 먹을 때. 저 금요일에만 마십니다. 근데 이은정이 술 먹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아니 이상민 이번 참사가 나자마자 경찰을 배치했어도 일어날 사고였다 같은 예. 폼나게 물러나고 싶지 왜 안 물러나겠냐 같은 정말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 대한민국 다 사이코패스로 보여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탄핵안 민주당 자신 있게 하십시오. 이상민 탄핵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탄핵시키면 헌재로 갈 때까지는 직무정지 되잖아요. 그래야 국정조사를 하지. 저쪽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 상태로 두면 민주당 지지층 떠나게 생겼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170석 갖고 뭐하냐 소리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탄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그래도 목소리 내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